33살 아들이 처음으로 사귀는 여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계속 만남을 미루기만 할까요?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45만 원 송금 내역. 61세 어머니 명옥은 의심스러운 마음에 아들 몰래 그 여자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차 2대, 출동한 경찰관들, 그리고 도둑으로 지목당한 아들의 여자친구 소영. 7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소영 씨가 의심됩니다. 착하기만 했던 그 아이가 정말 도둑이었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고 진짜 범인의 정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눈물겨운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종로 골목 깊숙한 곳, 세월의 때가 묻은 간판들 사이로 잉크 냄새가 진하게 스며듭니다. 몇십 년 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 골목에서 오래된 간판집과 작은 문방구, 그리고 명옥이 운영하는 인쇄소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죠. 오명옥, 61세.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침 7시 명옥은 어김없이 인쇄소 셔터를 올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죠. 벌써 10년째 혼자서 이 작은 가게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복사기 전원을 켜고 인쇄기 상태를 점검하며 어제 맡긴 일들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작은 가게지만 명옥에게는 삶의 전부입니다. 남편 창근이 세상을 떠난 후 이곳만이 명옥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이죠. 명함 100장 뽑아주세요. 명옥은 능숙하게 컴퓨터를 조작하며 작업을 시작합니다. 프린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종이 냄새, 잉크가 스며드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명옥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일상입니다. 오전 내내 크고 작은 손님들이 드나듭니다. 복사할 서류를 들고 온 아주머니, 전단지를 맡기고 간 상인, 졸업장을 코팅하러 온 대학생까지 명옥은 하나하나 정성껏 응대합니다. 급하시면 오늘 오후에 찾아가세요. 아니에요. 내일 모레까지면 충분해요. 그런 대화들이 오가며 시간이 흘러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명옥은 가게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붙이고 맞은편 기사식당으로 향합니다. 이 식당도 명옥이 이 골목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되어 문을 연 곳이죠. 벌써 8년째 단골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세요? 식당 사장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네, 늘 그것만 먹어서 죄송해요. 뭐료, 입맛에 맞으시니까 드시는 거죠. 혼자 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명옥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택배 배달하는 청년,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명옥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주말이면 명옥은 교회 성가대에 나갑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같이 노래하는 권사님들과 예배 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는 것도 소중한 시간이죠. 명옥 권사님, 아드님은 요즘 어떠세요?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구청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도윤, 33세. 구청 민원과에서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지만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툰 편이거든요.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용돈을 드리지만 엄마 건강하시죠? 라고 묻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습니다. 명옥은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가끔 물어보면 아직 생각 없어요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또래 친구들은 벌써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도윤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혹시 경제적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명옥은 답답합니다. 저녁이 되면 명옥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향합니다. 예전에 공중전화가 있던 자리를 지날 때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죠. 지금은 빈 벽이지만 그 자리에는 추억이 가득합니다. 옛날엔 10원짜리 동전만 있으면 세상이 연결됐지. 그때는 남편 창근과 함께 이 골목을 걸었고 어린 도윤이 두 부모 사이에서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중전화로 시댁에 안부 전화를 드리고 도윤 학교에 연락하고 가끔은 친구들과 수다도 떨었죠. 그 작은 전화부스 안에서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만 그때 그 설렘과 간절함은 다시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어 인쇄소 불을 끄며 명옥은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 큰일은 없겠지. 얌전히 늙기만 하면 되지 뭐. 복사기 덮개를 덮고 컴퓨터 전원을 끄고 마지막으로 현금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평온한 일상이지만 때로는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옥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서 남편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보,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어요. 도윤이도 건강하고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명옥은 그 미소를 보며 내일도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자신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명옥이 인쇄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도윤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일요일에만 오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니 명옥은 깜짝 놀랐죠. 도윤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도윤은 평소보다 더 어색해 보였습니다. 손을 비비며 머뭇거리더니 겨우 입을 열었죠. 엄마, 저기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명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 뭔데?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귀는 사람 있어요. 그 한마디에 명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33살 아들이 처음으로 연애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거든요. 놀라움과 동시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몇 살이고 어떤 일을 하는 아이야? 하지만 도윤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사드리기엔 좀 일러요. 곧 시간 맞춰서 데리고 올게요. 명옥은 아쉬웠지만 아들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래, 급할 것 없지. 좋은 사람이면 되는 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며칠이 지나고 도윤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요? 명옥은 실망했지만 괜찮다. 천천히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함이 커져갔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또 연기해야겠어요. 그 친구가 너무 바빠서 이번엔 명옥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미룸이었거든요. 도윤아, 혹시 그 친구가 엄마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일이 많아서 그래요. 도윤은 서둘러 해명했지만 목소리에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명옥은 우연히 도윤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에 알림이 떴는데 그 내용이 명옥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이체 완료 45만 원 수신 한소영. 순간 명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5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체했다는 메시지. 그것도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여자친구에게 말입니다. 명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벌써부터 돈 얘기야? 얼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온갖 좋지 않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교회 성가대 모임에서 명옥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자꾸 만남을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연히 보니까 그 아이한테 큰 돈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권사님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아이고, 명옥 권사님. 요즘 젊은 애들 사기 많다더라. 벌써부터 돈 달라고 하면 조심해야 해요. 만나기도 전에 돈부터 요구하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김 권사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조카도 작년에 그런 일 당했어요.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가 갑자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순진한 조카가 몇 번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명옥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혹시 우리 도윤이도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순진하고 사람을 잘 믿는 아들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명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그 아이가 도윤이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착한 우리 아들을 속이는 건 아닐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동안 도윤이 흘린 단서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일한다고 했던 곳이 어디였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창신동 기사식당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명옥은 그곳에 직접 가서 한소영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우리 도윤이가 어떤 아이한테 마음을 주고 있는지 말이야. 명옥은 혼잣말을 하며 창신동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아이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명옥은 창신동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과연 한소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일까? 정말 아들을 속이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권사님들 말이 맞다면 어떡하지? 하지만 혹시 좋은 아이라면 어떡하지 하는 복잡한 심정이었거든요. 창신동에 도착해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창신동 기사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도 오래되어 보였고 주변에는 작은 상점들과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명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서 아들을 믿어봐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식당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트럭 기사님들, 근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동네 주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명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파란색 앞치마를 묶은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키는 보통이고 얼굴은 예쁘다기보다는 선하게 생겼습니다. 눈이 맑고 인상이 참 좋아 보였어요. 혼자요. 명옥이 대답하자 그 여자는 이쪽 자리로 오세요라며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 명옥은 직감했습니다. 저 아이가 한소영이구나. 나이는 27 정도로 보였고 움직임이 부지런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명옥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 척하면서 소영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죠. 바쁜 와중에도 실수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문하시겠어요? 소영이 명옥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주세요. 네, 김치찌개 하나요. 밥은 많이 드릴까요? 적당히 주세요. 소영은 친절하게 주문을 받고 주방에 전달했습니다. 그 말투와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식당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야, 이 국이 뭐야? 미지근하잖아. 중년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죠. 명옥도 깜짝 놀라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소영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바로 뜨거운 국으로 다시 끓여서 가져다 드릴게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얼굴이 조금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손님들에게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빨리 해. 시간 없다고. 그 남자는 계속 짜증을 냈지만 소영은 네, 곧 가져다 드릴게요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옥은 그런 소영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소영은 서둘러 주방으로 달려가 새로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서빙을 계속했습니다. 혼자서 홀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도 실수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몇 분 후 소영이 뜨거운 국을 들고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고객님, 다시 끓인 국이에요. 확인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드세요. 남자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이제야 먹을 만하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앉은 독거 어르신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르신은 허리가 아픈지 몸을 구부리기 어려워하셨죠. 소영이 그것을 보더니 재빨리 다가가 젓가락을 주워주고 새 젓가락과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뜨거운 거 드시면 속 쓰리실 텐데 김치 국물에 물 조금 타드려도 될까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 같은 자연스러운 태도였어요. 어르신은 고마워하며 고맙다 아가야. 참 착하네. 우리 손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명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남편 창근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신이 보였던 그런 세심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에서 진짜 마음씨를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명옥에게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소영이 직접 가져다 주면서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편이 어려 보이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소영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저 오늘 면접 보러 가야 해서 식사를 못할 것 같아요. 돈도 부족하고. 목소리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가까이 앉은 명옥에게는 들렸습니다. 소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낼게. 면접 잘 보고 와. 꼭 붙을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그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청년은 누나,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라고 말하며 고마워했어요. 명옥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일 텐데 다른 사람을 돕는 소영의 모습에서 진정한 마음씨를 느꼈거든요. 권사님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소영이 명옥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명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켰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문가 자리는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감기 걸리기 쉬워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약 사다 드릴 사람이 없으시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소영의 말에 명옥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명옥이 소영에 대한 좋은 인상을 품고 집으로 돌아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한결 편해져서 아들의 연애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쇄소에서 일하고 있던 명옥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이도윤 씨 어머니세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뭔가 급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명옥이 대답하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신동 기사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큰일이 났어요. 식당에서 현금 70만 원이 사라졌는데 소영이라는 아이가 의심받고 있어요. 혹시 이도윤 씨한테 연락해서 와달라고 해주실 수 있나요? 명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0만 원이 사라졌다고요? 그것도 소영이 의심받고 있다니. 며칠 전 직접 만나본 그 착한 아이가 도둑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명옥은 서둘러 인쇄소 문을 닫고 창신동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분명 소영은 그런 아이가 아닐 텐데 누군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관 2명이 와 있었고 소영은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평소의 밝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식당 사장과 다른 직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어제부터 고장이 났어요. 수리업체에 연락했는데 아직 못 왔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목격자가 있나요? 라고 물었죠. 그때 한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장을 진하게 한 3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어요. 제가 봤어요. 소영 씨가 계산대 근처에서 뭔가 하는 걸 봤거든요. 명옥은 그 여자를 처음 봤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행정일을 하고 있고 여기 사장님과는 오래 아는 사이예요. 미연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아니에요. 전 그런 일 절대 안 해요. 하지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돈 얘기를 하던데요. 누군가한테 큰 돈을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명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도윤이가 보낸 그 45만 원 때문에 소영이 의심받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과 식당에서 돈이 사라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말이에요. 소영 씨, 최근에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개인적인 사정이 있긴 했지만 식당 돈을 건드린 적은 절대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연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네요? 의심스럽지 않나요? 그러면서 경찰관을 향해 이런 건 확실하게 조사해야 해요. 요즘 알바생들 중에 문제 있는 애들 많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명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소영 씨를 며칠 전에 직접 봤는데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명옥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세요? 미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명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도윤 어머니입니다. 소영 씨와 저희 아들이 사귀고 있어요. 소영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도윤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었거든요. 미연은 아, 그러시군요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더욱 이상하네요.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왜 돈이 필요했을까요? 미연의 말에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요.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명옥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소영은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들의 걱정이 옳았던 건 아닐까요? 소영 씨,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돈을 가져간 게 맞나요? 경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영의 말만으로는 의심을 풀기요. 어려웠습니다. CCTV도 고장이고 목격자라는 미연의 증언도 있었거든요. 경찰관은 일단 조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소영 씨는 내일 서에 나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식당 사장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지만 일단 일을 쉬어야겠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일하기는 어려워.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소영을 직접 만나봤을 때는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다시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순진하게 본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 급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소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도윤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명옥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도윤아, 그 아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가정은 한번 틀어지면 고치기 어렵다고. 명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사람을 그렇게 쉽게 단정하지 마요. 소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윤의 강한 반응에 명옥은 놀랐습니다. 평소 순한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난 소영이를 믿어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명옥은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단단했던 모자 관계에 처음으로 금이 간 것 같았어요. 도윤과의 첫 다툼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소영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고 식당에서는 소영을 해고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구청 공무원이 돈 때문에 사귀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여자들 많다더라.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오갔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구청에 악성 민원까지 넣었어요. 금품수수 연애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명옥은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후로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평생 순하게만 살아온 아들이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컸고요. 구청에서는 도윤에 대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원과장이 도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도윤 씨, 최근에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까? 도윤은 사적인 일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과장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온 것이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날 밤 명옥은 인쇄소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린 일을 처리하려고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려는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남편 창근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도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신히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인쇄소 문틈으로 등기 우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한소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영수증과 기부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모두 소영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창신동 독거 어르신 식대 20회 성결제, 창신동 경로당 쌀 10호 기부,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등등. 그런데 그 중에서 명옥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호병원 미수금 납부 마이너스고 오창근이라고 적힌 영수증이었어요. 고 오창근, 그것은 명옥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영수증과 함께 손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소영의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진 편지였어요. 어머니께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 중 일부가 고 오창근님께 있었다고 들었어요. 병원비를 빌려주셨는데 갚지 못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명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창근은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두 손뿐이라서 조금씩 일해서 갚고 있었어요. 도윤 오빠가 보내준 돈도 모두 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제가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오빠가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신 거예요. 명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보낸 45만 원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었어요. 소영이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도윤이 소영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두 손으로라도 갚고 싶었어요. 어머니 남편분께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비록 돈은 적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도윤 오빠에게 피해가 갈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식당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윤 오빠만은 지켜주세요.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명옥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소영은 남편의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고마운 아이였는데 자신은 그 아이를 의심했던 것이었어요. 영수증들을 다시 하나씩 살펴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독거 어르신 식대 선결제, 경로당 쌀 기부, 아동센터 후원 등 모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었어요. 자신이 어려우면서도 남을 돕는 아이였던 거죠. 명옥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본 건가? 무엇을 믿은 건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소영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소영이가 실종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돼요. 명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명옥은 서둘러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소영이 편지 받았어. 엄마가 잘못했다. 그 아이 어디 있는지 아니? 도윤의 목소리도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몰라요, 엄마. 연락도 안 되고.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봐 무서워요. 도윤의 말에 명옥도 불안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한 소영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되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소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가 꼭 찾아야 해. 명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소영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진전이 없고 진짜 범인을 찾을 방법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명옥은 소영의 편지를 받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마음은 결연했어요. 소영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해 보니 옥수동 하늘집 지역아동센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면 소영과 관련된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곳에서 소영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고 명옥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수동까지 가는 길은 멀었지만 명옥은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며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온통 소영 생각뿐이었어요. 과연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위험한 일은 없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집 지역 아동센터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명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센터장인 것 같았어요. 명옥은 한소영이라는 아이에 대해 물어보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센터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소영이요. 혹시 어떤 분이세요? 명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소영이와 사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센터장은 그러시군요. 앉으세요라며 자리를 권했어요. 소영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센터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어머니는 아파서 오래 버티지 못하셨어요. 그때부터 혼자 살아야 했죠. 명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센터장은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소영이는 여기서 자라면서 항상 다른 아이들을 돌봐줬어요.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이 울면 달래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아이였거든요. 센터장의 목소리에는 소영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가끔 들러서 아이들을 봐주곤 했어요. 일에서 번 돈으로 센터에 쌀도 기부하고 아이들 간식도 사다 주고 자기가 어려우면서도 말이에요. 명옥은 소영의 영수증들을 떠올렸습니다. 센터장이 서랍에서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파일 안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제목을 읽어보니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남성 시민 심폐소생술로 구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몇 달 전 창신동 버스 정류장에서 3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생명을 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는 작은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명옥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바로 도윤이었거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여자는 소영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도윤이네요. 그래요. 소영이가 그때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남자분을 살렸어요. 센터장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대요. 나중에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명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소영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소영이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요. 센터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런 아이예요. 남을 도와도 자랑하지 않고 받은 도움은 꼭 갚으려고 하는. 명옥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은 의심으로 떨었는데 소영의 손은 누군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소영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명옥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센터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평소에는 매일 안부 문자라도 보내는 아이인데 말이에요. 센터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식당 도둑 누명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영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는데 정말 억울할 거예요. 명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소영이가 자주 가는 곳이나 힘들 때 찾아가는 곳 같은 데 있나요? 명옥이 물었습니다. 센터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강공원 쪽을 좋아했어요. 특히 밤에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곤 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명옥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저 한강으로 가봐야겠어요. 센터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시기엔 위험하지 않을까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가서 찾아봐야겠어요. 명옥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센터장은 명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이를 찾으시면 꼭 안전하다고 연락 주세요. 우리도 너무 걱정돼요. 명옥은 네, 꼭 그럴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명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소영을 꼭 찾아서 모든 오해를 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향하면서 명옥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부디 소영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명옥은 강변을 따라 걸으며 소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지만
이미 어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명옥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한강공원을 2시간 넘게 돌아다녔지만 소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명옥의 다리는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멀리서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정말 소영이었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명옥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소영아. 소영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소영의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명옥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돼서 찾아왔어. 편지 잘 받았다. 소영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 어머님. 도윤 오빠한테 피해를 끼쳐서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명옥은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를 의심했던 게 부끄러워라고 대답했어요. 소영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니? 명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그냥 생각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명옥은 소영을 달래며 괜찮다. 다 해결될 거야. 우리가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영이 어머님, 전 정말 그 돈 안 가져갔어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알고 있어. 너 같은 아이가 그런 일 할 리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명옥이 소영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들었어. 내가 우리 도윤이 생명을 구해줬다는 것도라고 덧붙였어요. 소영은 당황하며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명옥은 당연한 일이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도윤이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명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범인을 찾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소영아, 우리 함께 가자. 진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야 해. 소영은 하지만 증거도 없는데 라고 걱정했습니다. 증거를 찾아내야지. 포기하면 안 돼. 명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영과 함께 창신동으로 돌아갔어요. 먼저 식당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식당 뒷문 근처를 돌아보던 중 명옥은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발견했습니다. 소영아, 저 차 블랙박스 있을 것 같지 않니? 소영도 맞아요. 요즘 화물차들도 블랙박스 달고 다녀요라고 말했어요. 화물차 주인을 찾아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저씨, 며칠 전 이 식당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블랙박스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아저씨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라고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정장을 입은 여자가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바로 강미연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에요. 소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명옥도 맞아. 이제 증거가 생겼어라며 안도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명옥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CCTV 수리업체에 연락해보자. 혹시 수리비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라. 소영도 좋은 생각이에요라며 동의했습니다. 수리업체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정말로 CCTV 고장 신고 및 수리 지연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강미연 명의로 별도 입금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연이 의도적으로 CCTV를 고장내고 수리를 늦추도록 돈까지 준 것이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연이 소영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던 거죠. 명옥과 소영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과 수리업체 입금 내역을 제출하자 수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네요. 바로 강미연 씨를 소환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다음 날 미연은 경찰서에 불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지만 확실한 증거 앞에서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도윤이랑 예전에 만날 뻔했는데 소영 때문에 망쳤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미연의 진짜 동기가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도윤과 소개팅을 했었는데 성사되지 않았고 나중에 도윤이 소영과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질투와 복수심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소영이를 도둑으로 만들어서 도윤이와 헤어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도윤이가 다시 제게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결국 미연은 절도죄와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소영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식당 사장도 소영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구청에서도 도윤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명옥, 소영, 도윤은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정말 미안했어. 엄마가 너를 의심한 게 부끄러워. 명옥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소영은 괜찮아요, 어머님. 오히려 어머님이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도윤도 엄마, 이제 소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라며 웃었어요. 명옥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너는 사람을 살리는 아이야. 우리 도윤이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말이야. 그 말에 소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명옥의 따뜻한 말에 소영이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명옥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사건이 해결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창신동 골목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명옥의 인쇄소 옆 빈 상가에 하루국밥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명옥과 소영, 그리고 도윤이 함께 시작한 작은 식당이었어요. 처음에는 소영이 어머님,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괜찮을까요? 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명옥은 요리 실력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만든 음식이면 분명 맛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주방 시설을 갖추고 메뉴를 정하는 모든 일을 함께 했어요. 도윤은 퇴근 후와 주말마다 와서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를 옮겼습니다. 소영은 근처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요리법을 배우고 연습했어요. 명옥은 자신의 인쇄소 일을 줄이고 식당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인쇄소보다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 하는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식당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리고 소영이 특별히 연구한 사골국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각각의 요리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소영의 사골국밥은 하루 종일 끓여서 진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가장 특별한 것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어르신 무료데이였습니다. 이는 소영의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움받은 것처럼 이제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라는 소영의 말에 명옥과 도윤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무료데이에는 창신동과 근처 동네의 독거 어르신 20분이 오셨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이 연결해 주신 분들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이런 좋은 일을 하다니 정말 착한 아이들이네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소영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이 국물이 참 진하고 맛있구나.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끓여주던 국 맛이 나네. 그 말에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의 요리가 누군가에게 추억과 위안을 준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오픈 첫 달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옥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좋은 음식은 입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 우리는 그냥 정성껏 하기만 하면 되라고 소영과 도윤을 격려했습니다. 점차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님, 공사장 아저씨들,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국밥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끓인 것 같아서 좋아요라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세 사람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소영이 창신동 기사식당에서 면접비를 도와주었던 그 청년이었어요. 누나, 덕분에 취직했어요. 오늘은 제가 밥값 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영은 그 청년을 보며 정말 다행이야. 취직 축하해라고 말하며 특별히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명옥은 그런 소영의 모습을 보며 역시 이 아이는 남을 돕는 게 몸에 배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하루 국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였어요. 어르신 무료 급식 소식을 듣고 취재하러 왔습니다라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명옥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젊을 땐 돈이 세상을 연결해 준다고 믿었어요. 10원짜리 동전으로 전화하던 시절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세상을 연결해 주는 건 따뜻한 마음이더라고요. 사람의 하루를 살피는 말 한마디, 그게 세상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하루 국밥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특히 어르신 무료데이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바쁜 점심시간 도윤이 소영의 앞치마 끈을 메어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사람 살리는 국 끓이자. 소영이 환하게 웃으며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명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소영이 갑자기 명옥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셔서 서운했지만 나중에 진실을 밝혀주시고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명옥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고마운 건 나야. 내가 우리 도윤이를 살려줬잖아. 그리고 이 엄마에게도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줬고 명옥이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서 세 사람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계획도 세우고 새로운 메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종로 골목을 스치는 저녁바람, 어디선가 들려오는 옛 노래, 그리고 세 사람의 분주한 발걸음. 하루 국밥의 따뜻한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가게의 불빛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따뜻함이었어요. 명옥은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소영이와 도윤이가 있어서 매일이 새롭고 행복하다. 이제야 알겠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구나.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이 두 아이들이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 국밥에서는 따뜻한 하루가 계속될 것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말이에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명옥과 소영, 그리고
도윤이 서로를 향해 품었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씨앗이 되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오해의 어둠 속에서도 끝내 피어난 진실의 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선한 마음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그릇의 국밥에 담긴 정성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데웠듯이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채널은 그런 선한 마음들이 모이고 퍼져나가는 따뜻한 쉼터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마치 명옥이 소영을 믿어주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갈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작은 기적 같은 사랑이 깃들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